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공군의 비밀을 폭로하다. 2.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 3.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몇 달 전, 지난 9월 21일, 국내 최대 방산 박람회 DX 코리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N과 다목적 수송기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둘 다 여태껏 소문만 무성했던지라 국내군 관련자들의 관심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나 집중됐는데요. 이종 수송기의 경우 귀여운 고래처럼 생긴 데다 범고래처럼 예쁘게 도색이 되어 평이 좋습니다.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하지만 무기가 귀엽다고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사용할 무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수량을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 분석이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KF-21N과 범고래 수송기의 성능은 얼마나 우수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 좋아 보인다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체계는 생김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스펙을 알 수 있기 때문이네요. 아직까지 상세 설계와 스펙,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단정할 수 없지만 공개된 설계만 보더라도 우리 개발진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일례로 KF-21N에 접힌 날개, 범고래의 동체 하부를 보면 해당 무기체계의 설계 사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이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중 몇몇에 대한 반박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무기의 생김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이들 뿐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F-22처럼 생겼으면 전투기이고 민항기처럼 생겼으면 수송기라는 단순한 분류는 할 수 있어도 모습만 보고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두 신형기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성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DX 코리아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무기 박람회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무기 거래 현장인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방산기업들이 최신 무기를 전시하고 각국의 무관과 정치인들이 이런 무기들을 관람하고 구매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번 행사의 경우 무려 43국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군장성, 그리고 다수의 무관단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동부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포함해 30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방문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관람한 뒤 우리 방산기업을 순회하면서 양국의 방위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FA-50여 대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사이이니만큼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에 관심을 갖는 방산 전시회이다 보니 우리 방산기업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카이가 공개한 KF-21N과 다목적 수송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KF-21 함재기형과 다목적 수송기는 카이에서 개발을 주장할 뿐 군에서는 아직 개발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으나 무턱대고 결정하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막대해서 개발과 도입의 타당성을 점검 중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카이가 공개한 모형은 1990년대 김영삼 정권이 공개했던 한국형 항모처럼 모형만 있는 상상 속 물건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당당하게 KF-21N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개발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정도 무기는 우리 한국의 방산기업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무기를 사려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 방산의 능력을 홍보하려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형을 살펴보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도전할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KF-21N을 살펴보면 꺾인 날개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날개를 꺾는 것은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날개를 꺾는 것은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1940년대 함재 전투기들을 보면 이렇게 날개를 확 꺾인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쭉한 날개가 차지할 공간을 줄여 한 대라도 더 많은 전투기와 탄약을 배에 실으려다 보니 전투기 날개가 접힐 수 있도록 설계한 곳인데요. 이렇게 개선된 공간 효율성 덕분에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주력이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은 무려 90에서 100기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KF-21N의 날개는 적에 접은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접혀 있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꽤 쓸모가 있습니다. 우선 2차 대전 전투기와 달리 날개를 살짝 꺾는 것은 요즘 나오는 모든 전투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도 그럴 게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초음 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들의 날개 강도가 대폭 감화됐습니다. 그래야 날개가 저항을 견뎌서 공중분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대의 함재기는 함재기임에도 불구하고 접을 수 있는 날개의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F-14처럼 날개가 앞뒤로 움직이는 가변익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지금처럼 조금만 접는 걸로 타협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안 접는 것에 비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날개 한쪽을 50cm씩 접어 전투기의 전폭을 1m 줄였다고 가정하면 주기된 전투기가 10대일 때 무려 10m나 폭이 좁아집니다. 10m로 무슨 호들갑이냐 싶으시겠지만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례로 만재 7만 톤의 중형 항모 퀸 엘리자베스의 전장이 280m입니다. 만재 10만 톤의 대형 항모 제랄드 포드의 전장은 333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0.6m당 6,000톤의 배수량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형 경항모의 초기 모델이었던 만재 배수량 4만 6천 톤의 아메리카급 감습 상륙함의 전장은 257m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2만 4천 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길이 차이는 23m밖에 나지 않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다시 계산해보면 군함의 길이가 10m 늘어날 때마다 함정의 배수량이 1만 톤씩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m를 줄이면 세종대왕급 한 척을 만들 자재와 설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접힌 날개만으로도 KF-21N이 명실상부한 함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재기와 일반 전투기의 차이가 날개뿐이라면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KF-21N의 개발을 꺼릴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함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요소가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랜딩 기어입니다. 랜딩 기어는 전투기가 착륙할 때 내리는 바퀴로 함재기의 경우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짧은 이착륙 거리 때문에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음에도 내리꽂듯이 착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을 랜딩 기어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KF-21N에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됐다는 것은 명백한 함재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7월 19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기본형에 비해 앞바퀴가 뒷바퀴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보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체 하부에 항모 이착함을 위해 어레스팅 후크를 걸 수 있는 공간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KF-21N이 전자식 사출기 이몰츠처럼 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가 탑재된 항모에서 운용되리란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개발하는 함재기가 F-35B처럼 수직 이착륙을 염두에 뒀다면 바퀴보다는 엔진 쪽에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한국형 함재기는 랜딩 기어와 어레스트 후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달리 말해 KF-21N의 설계는 캐터펄트를 탑재할 수 있는 만재 7에서 8만 톤 수준의 중형 항모가 건조될 것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설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해군이 KF-21N을 채택한다면 한국형 항모 사업도 기존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의 세계 최대의 재래식 항모라고 떠드는 003형 푸제남을 압살할 수 있는 중형 항모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재될 전투기가 모두 국산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F-21N과 함께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의 형상을 통해서도 KF-21N 못지않은 상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체 하부에 튜브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푼 설계는 최신군 수송기의 트렌드입니다. 장갑차나 자주포 등 기갑 장비를 효율적으로 수송하려면 일반적인 항공기의 형상인 원통형보다 사각형이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하부에 별도의 공간을 추가해서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네요. 다목적 수송기의 동체 상부가 마치 건물 천장처럼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개가 천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도 동체 중간이나 아래에 날개를 달면 공간을 늘릴 수 없으니 날개의 위치를 바꾼 것인데요. 여기에 쌍빨기라는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면 아마 전체 중량 87톤, 최대 적재량 26톤인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나 전체 중량 141톤, 최대 적재량 37.6톤 민 일본의 가와사키 C2 블루웨일 사이의 성능은 확실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C2에 비해 전체 중량 100톤, 최대 적재량 30톤 정도로 한국형 수송기는 크기를 줄이는 대신 동급 엔진을 사용해 종합 성능을 올릴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 연도를 고려할 때 일본의 가와사키 C2보다 더 강력한 적재량 40톤 이상의 전략 수송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신형 전략 수송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FA-50과 KF-21로 항공 기술력을 입증하며 항공산업의 신흥 감자로 떠올랐으니 유럽과 함께 초대형 수송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처음 개발하는 국산 수송기가 탱크도 한 번에 옮기는 C-17 같은 전략 수송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국산 수송기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수송기 개발 반대파는 이번에 공개된 모형을 보고 훨씬 더 격렬하게 수송기 개발을 써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딱 수송기 낯을 놈을 만든답시고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 우리 공군의 수송기 수요만큼만 수송기를 생산하면 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실패한 방산사업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에 들어간 돈보다 벌 돈이 적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껏 만든 수송기의 가격이 폭등해서 차라리 외산을 사는 게 나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에서는 새로 개발될 수송기를 개조해 조기 경보기, 정보 수집기, 전자전기, 해상 초계기 등 특수목적기의 도입과 대체를 할 수 있으니 부족한 수요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개조한 수송기를 팔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닌 게 이번에 공개된 수송기 모형으로는 담장 해상 초계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P3 모라이언, PA4 세이동 같은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 등을 추적하거나 적함에 대한 미사일을 쓸 때 해면에 바짝부터 비행해야 할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비행기 아래쪽에 있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는 날개가 동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야 기본 설계부터 초계기로 써먹기 좋지 않은데요. 옆 나라 일본도 같은 이유 때문에 C2 수송기와 P1 초계기를 따로따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국형 수송기 개발이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자전기, 조기 경보기의 개발 동향과 또 수송기를 최강의 공격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최신 무기의 등장을 고려할 때 한국형 수송기의 개발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달릴 정도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 1위 인도의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소식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2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순위입니다. 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군사,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버리더니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 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쓸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매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 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분류 추진해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AI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 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 원의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디메이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의 디메이-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꽤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하이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75m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쿠다, 한국 댐스-3000, 스페인 S-80 플러스, 러시아 아무르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튼은 4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디메이-3000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튼은 한국은 잠수함에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잠항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6 내지 10기의 VL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형무사다시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에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인도의 사업성이 낮아 입찰 포기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에 7조 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에 10조 원까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한화는 인도와 계약해서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인도의 무기 생산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한화의 K9 자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고작 수출을 한 것만 따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 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요. 한국을 방문한 CNN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며 한국의 군사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며 한국산 무기 수출을 극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